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어떻게 하면은 시험은 상대적이라 그랬잖아.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발문의 물음을 보면은 전제를 주고, 그죠? 전제 조건을 주고, 그런 다음에 논증을 하라, 해결하라고 준단 말이야, 그죠? 뭐뭐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면 이런 다음에 뭐해서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응?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설명글이라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논증글이야. 근데 이 논증글도 역시 제시문에 철저히 기반한다 그랬어요. 설명글은 핵심만을, 주제 개념을 드러내서 짧고 간명하게 해서 하여튼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요거는 논증을 빈틈없이 세계적으로 기술하라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돌아가? 거꾸로라 그랬잖아. 얘는 장황하게 쓰고, 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쓰고, 짧게, 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대표적으로 망치는 길이라 그랬지, 그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자료 해석,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어떻게 하지? 자료를 해석을 하고 재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날지 더 갈지 끌고 갈지 이 해석을 장황하게 쓴단 말이야. 글을 잘 쓰거나 세상 이치를 잘 따지거나 했을 때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되면은 본질이 보여. 이러고 다시 풀어내는 거야. 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복잡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야 핵심이 보여. 핵심이 보이는 거야. 자료도 두서없이 막 불필요한 진술하면은 본질이 모르는 거야.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논술은 어찌 보면은 거의 수학력하고도 비슷해. 수학력. 어? 수학력이야말로 뭐야? 여러분들은 그 산술만 봐서 그렇지 원래는 뭐 기술에서 뭐 많은 내용을 주겠지. 논술은 얘를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어, 그지? 공식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간명해지잖아, 그지? 그럼 핵심이 보여.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붙이는 거란 말이야. 그냥 답이 도달할 수 없지. 이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고 굵기 조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따 답안을 쓰지만은 이거 아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문제들이. 성균관대 자료 해석 문제를 토요일에 할 거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을 거야. 잠깐 보자고. 자, 봐봐. 사례 1과 사례 2에 나타난 각각 제시된 국가 A, B의 자료를 해석을 하고 각 사례가 제시문 1에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각이래. 여기서 또 각각의 사례가 1에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을 하래.
뒤에가 방점이 찍히죠. 그죠? 얘를 만약에 600자로 쓴다고 쳐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은 보건복지 예산 지출이 외교, 국방,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해마다 연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행복지수는 어떻게 차이 나고 이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얘가 무슨 뜻인지 또 얘가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 지금 딱 봐봐.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국방 외교 분야의 여기 예산 지출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에 복지 분야의 그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숫자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중상위 계층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하위 계층은 꾸준히 상승했다. 이걸 막 디테일하게 뭐 몇 프로가 되고 개입할 수가 없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여?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 같은 정부의 예산,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지출은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한테 수혜로 돌아간다. 이 내용만 쓰면 끝난 거야. 해석, 재해석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 사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재구성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가 주저리 얘의 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 지금 보면은 다 뒷부분을 지금 설명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랑 재심은 일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통계자료 같은 경우들 보면은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염두에 두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답안에 불필요한 진술이 개입될 여지는 요만큼도 없다 그랬어. 출제자가 제시문으로 표나 그래프를 출제하는 이유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서야. 그죠? 그래서 통계자료는 출제 의도에 맞게 계량화된 객관적 수치죠. 그래서 자료 분석은 출제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근데 문제는 논제가 거시적인 관점, 큰 틀에서 묻잖아. 큰 개념들을 고려할 때 통계자료의 분석 역시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큰 거, 첫째는 큰 거 우선순위부터 해야 돼. 그런 다음에 튀는 부분, 반대되는 부분, 돌출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건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을 이해하면서 크고 넓게 조망한다. 크고 넓게. 수치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제목 같은 거 있지. 그런 거에 주목할 필요. 이런 것들은 정보를 구체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쓰란 말이야. 그걸 중심으로 나열하란 말이야. 두 번째, 통계자료 속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면 논제의 핵심 물음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관계성을 보라는 거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응? 알겠지? 그래서 관계성을 한두 개 정도로 좁혀나가. 넓히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논증의 핵심 논점이 드러난다는 거야. 만약 표나 그래프에서 변인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나타나거나 복잡하게 제시되었을 때는 어떡하냐? 그것에 나타난 각각의 항목에 주의하라. 항목. 역시 크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항목은 표나 그래프의 정보를 나누는 분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목이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좌변, 우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란 말이야. 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큰 글씨 같은 걸 보란 말이야. 그게 항목이란 말이야. 아까 같은 경우도 복지 있고 그게 한 항목이 되겠지. 그리고 뭐 국방 또 하나 뭐였어? 뭐 하나 까먹었다. 그것도 한 항목이 되잖아. 그죠? 외교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복지 이런 거 선생님 뭐라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잖아. 약자들한테. 근데 국방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직접 투자고 하나는 간접 투자 이런 말을 써도 되겠지. 그죠? 어?
그거를 언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뭐야? 복지, 후생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가 국방, 외교와 같은 간접적인 투자보다 투자라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가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셋째, 통계자료와 예측과 크게 어긋나는 게 있어. 불일치가. 요것도 밝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부터 밝히면 안 되지. 그지? 다른 걸 다 충족을 한 다음에 얘까지 밝혀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 이유를 찾아 밝혀야 한다. 자료 내용이 일반 통념이나 상식 수준에서 예측한 수치 결과와 크게 차이 날 경우 그것이 논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의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자료 해석을 통해 논제에 담을 핵심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이것을 재반박하여 논쟁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주로 창의적 적용 능력을 물을 때 그런 답식을 또 내는 거야. 네 번째, 자료에서 급격한 수치 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증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이거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충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료로 제시한 정보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이 어디인지 또 무엇인지 읽어내야 한다. 급격한 변화에는 이를 유발하는 별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논제가 묻는 핵심 논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다섯째, 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야.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실수 되게 많이 해. 어? 우스갯소리로 내가 있지. 옛날에 내가 수능 최저 애들을 보고 국어 물어보면은 뭐 하게 대답해. 어떨 때는 자신 있으면 2등급, 1등급이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뭐 아까운 2등급 뭐 아니면 점수로 얘기해. 90 몇 점. 90점이라고요. 그럼 90점이 몇 등급이다. 그럼 얘기를 안 해. 아니 다른 애들도 다 90점 받아가지고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지? 평점수.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확증 편향적인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대에서 뭐라 그랬어? 지원자 평균 점수가 70점이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를테면 77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 마이너스 3이라 다 주는 거야. 70점은 기본적으로 그냥 암만 못해도. 근데 그거보다 다 깎아나가는 거고. 상대적인 비교치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비교치. 변화하는 발화 지점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논점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제시된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어떤 특정 요인을 그 밖에 다른 요인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치? 이를테면 그 제시 자료와 함께 출전한 다른 지문 또는 그 제시 자료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정 관점이나 쟁점 또는 견해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박하는지 연결하란 말이야. 제시문하고 연결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게 포인트야. 딴 거 몰라도 뭐다? 자료 해석은 크고 굵게 짧게 핵심만을 내라 그랬어. 너절너절하게 수치 나열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논증 구조를 단순화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료의 핵심 내용을 논제의 무게에 맞게 많이 두세 포인트로 딱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해석된 결과를 논증 형식에 맞게 기술할 때 어디까지나 문제에서 지시하는 요구와 지시를 따라 해석하고 짧게 하라 그랬죠. 그것에 들어있는 논의점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라 그랬지. 그런 다음에 내용을 봐라. 무슨 얘기냐? 따로따로 보지 말고 자료를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랬지. 달문의 물음 안에는 모든 건 주제와 그 하위 개념을 따라서 다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딱 그 기준점이야. 그 기준점을 따라 보라는 얘기야. 그죠? 따로 국밥처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쭉 주어진 자료를 해석한 후 이것을
주장과 근거, 논증 형식을 따라 요약하는데 먼저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이것을 따라 그 뒷받침 논거를 차근차근 제시해 나가는 거예요. 그지? 개념, 관점, 논증이 다 일치되는가. 이거는 자료 해석이나 일반 어떤 해석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응?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 해석된 결과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아까 봤듯이 제시문에 있는 주제 개념을 의거해서 그 밑에 하위 개념을 따라서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아까 그걸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뻔하게 아주 도식화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느냐, 아니 자유주의 관점이냐, 공동주의 그 관점에서 보라는 거야. 그럼 아까 거는 대번에 보이지, 그죠? 개인보다 공동체적 가치, 평등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딱 보이잖아, 그죠? 응? 그렇게 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지. 두 번째, 논증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항상 논점을 한두 포인트로 압축해야 돼. 그래서 그것에 맞게 타당하고 적절한 논거를 펼치면서 짧게 요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죠? 세 번째, 종합 평가형 자료 해석 문제는 복합 논증 구조를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이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반론, 재반론의 형식으로 됐는데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자, 정리하면은 뭐냐? 자료 해석 문제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제시된 자료의 핵심 논지부터 파악한 후 논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 그 후에 그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기술하면서 논증을 끌고 나가는 거야. 이때 그림과 도표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제시문들의 중심 생각을 지지, 옹호 또는 반박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와가서 인용하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자료 해석 문제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말 그대로 순수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상황 판단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런 문제라면 연세대에서 많이 나오죠. 비교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잘못 세우면은 엉망이야. 요새는 이게 옛날에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 예를 들면은 연세대 2016년 사회 편의 문제야. 편의한 것 같은데 글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나중에 보면. 왜냐면 꼬여 막 기준 잘못 세우면은. 이건 실제로 풀어보면 알아 그냥. 응? 이거는 내가 답안을 평가하면서도 정신줄 놓으면은 헤매. 응?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잘 봐봐. 자료 해석형 문항은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명형, 평가형 이런 문항들 안에 포함되어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이게 어려워. 응? 논술에서 통계표, 그래프 등의 자료를 활용한 해석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이 자료도 텍스트란 말이야. 일종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해석된 자료와 이론, 원리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자료 해석형, 상황 제시형 자료 해석 문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출제된다. 자료 분석을 통한 현상의 변화 혹은 그 추이를 파악하는 방식, 또 관련 자료를 해석해서 특정한 견해나 이론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다음 사항에 염두를 둬야 돼. 이거 한 번씩 읽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면 돼. 그때도 얘기해. 첫째, 통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대 편입이나 뭐 상위단을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수학의 확률 통계의 기본적인 지식들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의미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쓰고 있어요. 필연과 우연의 관계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표준 편차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사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하등 없다 그러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큰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죠?
둘째, 자료에 대한 올바른 해석 위해서는 폭넓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 역시 어려울수록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풀기 쉬워. 알겠지? 셋째, 평소 언론 매체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분석 평가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건 내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볼 거야. 아니면은 기존 기출에서 몇 개 중요하다고 보는 거. 2, 3년은 거의 뭐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특히 서강대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자료.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좋아. 따로 준비를 해야겠지. 이 자료에 숨겨져 있는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건 나중에 그때그때 보면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강조할 사항은 뭐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서 논리를 단선적으로 명쾌하게 끌고 가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실제 문제를 가지고 깊게 한번 할 거야. 이게 그래야 이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말고 이제 조만간에 자료에서 볼 거야.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말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논리가 이렇게 비틀어지는구나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오류가 없어야 돼. 실제로 오류가 되게 많이 발견돼. 이런 문제일수록 해석은 옳고 그름을 떠나 타당성과 설득력에 무게를 둬야 돼. 논리란 일단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걸러내면은 맞다 틀리다.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 즉 좋음과 더 좋음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거. 이게 누누이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그죠? 여러분들은 옳고 맞다 틀리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이야. 여러분들 공부하면 대부분 다 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좋고 더 좋고 문제. 적절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이 적절성은 뭐로부터 나온다? 논증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라고. 이런 경우 보면은 봐. 재심은 다를 바탕으로 해서 CCTV 설치와 범죄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하래. 그럼 일단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1대1의 개념이냐 1대 다의 개념이냐. 1대 다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야?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 이거는 인과관계 오류지, 그지? 폐암을 유발하는 한 요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담배 때문에 폐암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걸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여성들이 폐암을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 신문지상 이런 데 나타나는 자료 가운데 거의 모두는 다 이런 인과관계 오류를 가지고 있어. 확증 편향적인. 그러니까 인과관계 여기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아까 이 우연과 필연의 관계 1대1과 1대 다의 관계를 선지식이 있다면 알고 들어가면 쉽겠지. 두 번째 그걸 확장하면 뭐야? 변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1대1 대응처럼 보이겠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겠지. 봐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 있고 설치 1년 전이 있고 1년 후가 있고 변화율이 있는데 막 요거는 비슷한데 요건 또 틀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한단 말이야. 정신없어 지금. 그런데 웃겨. 여기 보면 A는 CCTV를 설치한 10개의 거리, B는 설치한 유형의 A즉 옆에 있는 10개의 거리, C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데모그래피,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이런 토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한 거야. 거리의 크기가 유사한 또 10개의 지역, 설치하지 않았는데 또 통계학적 변인이 굉장히 많이 꽈놓은 거야. 그죠? 자, 거리라는 변인도 있지. CCTV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의 변인도 있지.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데모그래픽한 것들 있잖아. 이것도 있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근래을 일단은 반듯하게 글쓰라기가 굉장히 어렵고 판단의 기준점, 증거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려워. 이거 잘못 세우면은 꼬이는 거야.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나중에 문제로다 이걸 깊게 심화해서 공부해야 돼. 아주 재밌는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빠져. 이걸 보면은 문제를 아주 골 때리게 냈어 이거.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써놓고 보면은 대충 다 비슷하게 보여. 잘 썼다고 보이는데 그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문제는 논리적인 허점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 그거 보겠다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다 함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제들이. 그걸 잘 연습을 하면 되겠지, 그죠? 알겠죠? 그것들은 이제 비평하라. 제일 비결하다고 이제 비평하라. 지시어가 많이 나오죠? 비판하라야, 비판하라, 비평하라. 평가하라는 얘기지, 그지? 사전적 정의란 보자. 비평은 어떤 대상 또는 개념에 관한 선택, 분석, 판단 행위다. 비평은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이 좋고 나쁨과 같은 일련의 가치 판단을 실행하는 지적 활동이다. 이를 위해 비평은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적극 해석하는 한편 대상의 가치를 중요한 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여기에 내 가치 주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주관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그 뿌리는 철저하게 제시문 내용이고 이해에 있고. 그래서 비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해석과 판단이 그것이다. 비평은 만약에 이 판단, 해석 없이 판단만 한다. 이게 비난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야. 내가 LP 모으는 게 취미라 그랬지, 그죠? 근데 요새 거는 LP 막 속지 겉지가 다 날라가가지고 그걸 파는 데 가서 사는데 LP 속지도 있고 바깥에 종이 겉지도 있어. 가격도 같아. 근데 벌크로 팔아. 그래서 내가 그 100장씩을 판다. 근데 내가 100장씩은 필요가 없어서 50장 50장 가격도 같은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되니까 안 된대.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 이것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 그 기준 찍어서.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손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손해 아니잖아. 전혀 가격 같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도매를 비싸게 받아와서 그런 거래. 그래서 당신 소매로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막 거의 뭐 화를 내. 그래서 내가 그냥 사도 되는데 그냥 말하지 다음에 사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감정이 막 실려 있다. 그러면 그건 비난이 되는 거야. 섣부르게 판단하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 사람의 가치관, 평생 살아온 노인들 가치관이 저런 거야. 그지?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니 하나라도 더 팔면 단돈 1,000원이라도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게 경제원리에도 맞는 거고 원칙에도. 나 같으면 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군. 이게 비평이야. 알겠어? 근데 저 사람 저 새끼 저거 어쩌고 저쩌고 이건 비난이란 말이야. 근거 없이. 뭘 얘기하려 그래? 이 판단은 이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가치 판단 자체를 뚜렷한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감정이 실려서 또는 자기 주관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확대 해석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평은 정확한 해석의 판단에서 거기에 자기의 주관, 판단이 객관적이고 누구한테도 수긍 가능하고 타당할 수 있게 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잘 안 되고 주관적으로 막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건 다 뭐에서 온다? 섣부른 지식이나 이해 없는, 제시는 이해 없는 판단, 자기 주관,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 실제로 이런 걸 되게 많단 말이야. 그죠? 어찌됐거나 비평은 가치 판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 이론적인 근거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다? 제시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게 다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평하라는 지시어는, 자, 봐봐. 학생의 주관에 의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문제, 그리고 지문,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 설령 견해를 제시하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도 논술자인 학생의 주관이 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뭐야? 철저하게 제시문에 구속된 자기 견해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비판하라, 평가하라, 지지하라, 옹호하라, 반박하라, 견해를 제시하라, 문제를 다 비평하라의 범주야. 알겠지? 그래서 비평하라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객관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판단의 준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야. 이 준거를 잘못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설명하든 해석을 하든 비평을 하든 비교를 하든 계속되는 오버랩되는 얘기가 뭐다? 판단의 기준, 판단의 준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판단의 기준은 전적으로 오롯이 출제자의 의도,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지문과 제시문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만큼 차고 넘쳐. 그게 시험이야. 알겠지?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지문이 조금만 어렵고 논제 물음이 조금만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뭐야? 습관적으로 자기 머릿속 어설픈 지식으로다가 막 쓴단 말이야.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평가하시오, 한계를 서술하시오, 비판하시오, 논술하시오, 견해를 지지 반박하라. 이게 다 비평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죠? 심지어는 자 봐봐. 이런 거 봐봐. 복합 문제. 가의 관점을 토대로 다의 대립을 그림 2를 활용하여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라. 뒤에 방점이 찍힌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점을 확실하게 뽑아내서 쓰라는 얘기야.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죠. 라와 마에 담긴 개념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이를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라. 기준점을 딱 잘 잡아야 되지. 모든 게. 라를 바탕으로 다 어떤 기준점, 관점, 특정 기준점 바탕. 이거부터 틀리면 안 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지?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라. 철저하게 이해에 기반한 거지.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라글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이것도 심지어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가와 나의 논지를 그대로 연장하라는 거야. 그지? 이해되죠? 계속되는 얘기야, 여러분들. 제시문. 조금만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믿지 말라 그랬어. 그때마다 머리를 한번 퉁쳐야 돼, 속으로. 제시문으로 돌아가라. 그럴수록 제시문을 한번 더 읽어야 돼.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거야. 알겠죠?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시문에 다 있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천천히 읽어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비판하라도 마찬가지야. 비판하라 똑같아. 근거를 찾아서 논의점을 찾아서 그대로 가야 돼. 볼까? 다의 유지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래. 연습될 거야. 아주 심플하게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의 유지부터 확실하게 봐야 돼. 그런 다음에 가와 나의 관점도 파악하래. 이 세 결론들을 가지고 견주어야 된단 말이야. 뭔가 관계가 있어. 여기 주제가 다 들어가. 근데 여기서 봐봐. 공자는 진정한 의미의 사변 철학을 펼친 철학자가 아니기에 어쩌고 저쩌고. 안 봐도 제시문이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주제 개념 이런 것들이 무슨 고전 이런 거 나오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 이 문제를 보면은 주제 개념이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관점들을 찾아내야 돼.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막 장자 얘기가 나오고 내가 얘기했지. 상대주의 관점. 그러면 상대주의 대립되는 절대주의 관점. 그러면 얘는 뭐야? 인식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세팅이 되고 머릿속 세팅이 되면은 제시문이 훨씬 더 잘 읽히는 거야. 그냥 읽으면 정신없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 공자는 이런 거야. 진정한 의미의 사변 철학을 펼친 철학자가 아니기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공자의 사상을 되게 비판한 거야. 그의 명성 상당 부분 거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서양에서 공자를 바라볼 때 다의 주장은 특정 관점에서 특정 관점 서양적 사고에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학문적 자세이제 옳지 않다. 아마 이 내용은 선생님이 추론했을 거야. 쓰는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왜냐? 가의 상대주의 관점을 따를 경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한 지식의 가치 중립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논의점들이. 그치? 자, 공자의 사변 철학이라는 거. 사변 철학이라는 게 뭐니? 말하자면은 말장난하듯이 그냥 말의 성찰 되게 어렵게 막 모르는 유식하게 막 말하려는 것들 있잖아. 그지? 해결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사변 철학이라 그래. 응? 공자는 이 사변 철학이 궤변론자, 이렇게 보면 궤변 같은가 막. 그 말. 그러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지. 그죠? 이걸 보면 왜? 서양은 과학적 사고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다 명료하고 명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양 철학인 거잖아. 이건 거 같기도 하고 저건 거 같기도 하고 뭐 물은 물인데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게 뭔 개소리야. 그죠? 어?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뭐야 이거야. 어?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막 하면서 뒤에 보면 여기에 반박하는 글이 하나에 실렸어. 자, 가와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이걸 봐요. 가를 보니까 뭔지 이것도 무슨 경구 노도로 장자의 무슨 이런 것들 뭐 쓸모없으면 효용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을 거야. 그걸 읽어보면 개점이 상대주의 관점이란 말이야. 입장 바꿔 생각하고 다각도로 생각하라는 거.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뭐야? 공자의 사변 A의 내용은 뭐야? 획일화된 이분법적인 고정화된 사고잖아. 그죠? 서양에. 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의 가치 중립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은 가치적으로 중립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이게 되게 어려울 거야. 이거 역시 어느 일방에 당신들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결론이 반드시 도출돼야 된다는 사고 관점을 갖고 머릿속에 잡혀놓고서 지금 하는 거래. 이런 내용 써야 돼. 얼마나 어려워. 그지? 그러니까 그냥 쓰면 중원번 엄청나게 황당한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주제, 관점, 언어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얘가 뭐라는 거를 알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세 관계를 치열하게 보는 거야. 국리를 하고. 자, 아래 사례 다방 구성 프레임을 보면 글 전체의 논리가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때 관건은 B와 C의 논과 해당을 보면 얼마만큼 주제 개념이렇게 통합해서 서술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은 막 글이 제각각이고 초점 없이 막 간다는 얘기지. 되게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평가라 역시 제시문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이 평가라고 막 나왔다고 자기 머릿속 섣부른 지식으로 동원하지 말라 그랬어. 같은 얘기야 계속.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판단해 준 거를 잘 세우라 그랬죠. 이거는 뭐야?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해석에서 뒷받침된다는 거야. 다음 사례는 이를 잘 드러내는 문제다. 다의 연구 결과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혼동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다루는 거야. 이거 아무도 거기 없어 내용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즈와 평가라는 거야. 영어 지문도 나왔어. 근데 어렵잖아. 여기서 되게 어려운 게 그때 한번 약탈적 범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글은 나중에 볼 거야. 지문에서 딱 뽑잖아. 그러면은 이 약탈적 범죄라는 단어는 없어. 있어. 있는데 이거를 약탈적 범죄라고 안 써도 돼.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게 뭐야? 이 안에 영어로 동기화된 범죄자, 가해자겠죠. 적절한 목표물, 피해자겠죠.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라는 요인이 맞닥뜨리니까 막 이걸 써 있어. 애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 거기서도 딱 보면. 그리고 얘의 이 개별적인 거에만 막 포커싱을 두고 썼더라고. 학생들이 쓴 답안을 보면 중요한 건 뭐야? 판단해줘. 얘네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약탈적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개념에. 그러니까 논의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라고. 그러고 보면 이 약탈적 범죄는 뭐야? 가장 쉬운 게 뭐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 어? 지능 범죄들 있잖아. 그지? 나쁜 놈의 새끼들 있잖아. 아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써먹어. 그런 거야. 그리고 피해를 사회적으로 피해가 확산이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 그지? 현대 지능 범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어린애들 성폭행하고 이런 걸 가만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 그 애들한테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응?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 전체적인 걸 읽어내지 않고 얘에 꽂혀 있는 거야. 얘에 꽂혀가지고. 나중에 아마 학생들 쓴 것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야. 좋은 문제야 이거 되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얘기지만은 논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 평가가 들어가면 사례, 인용, 상세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좋아. 그걸 엉뚱한 걸 쓰면 안 돼. 지금 약탈적 범죄 가지고 다 봐. 이렇게 썼잖아. 이게 어려웠어요. 여기. 따라서 약탈적 범죄 발생 원인이 특정 개인, 즉 인적 요인으로 비롯되는 걸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다 집중돼 있더라고. 약탈적 범죄를 유발한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 요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거를 거기에 직접적인 문구는 아니지만 영어 지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막 섹슈얼도 성별도 나오고 사회 문화적인 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개인적인 항상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 유개념 이런 걸 다 견주어서 옆에다 다 적어놔보라 그랬지. 약탈적 범죄 얘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요인만 포커싱 되는데 이거를 그 대척점에 뭐 있어? 사회적인 요인도 있잖아. 그죠? 문화적인 요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보면은 평가할 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스스로 시야를 확 닫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세를 했어. 예를 들어 성범죄나 금융사기와 같은 약탈적 범죄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생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직접적으로 연결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예를 쓰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외연을 확장하라 그랬어. 시험 보러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거라 그랬어. 나중에 까먹는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선생님 준 자료 그거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 그거부터 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늘란 말이야. 그런 거야, 알겠지? 그것도 시험에 풀어보면서 이제 보기. 견해를 제시하라 이런 것들은 딱 하나만 보면 돼. 뭐다? 제시문에 구속된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를 제시하라는 건 단독 문제로 절대 안 나와. 앞에서 뭐 비평을 하고 설명을 하고 견해를 제시하니까 앞부분하고 그대로 연결돼서 확장이 돼야 돼. 그거 보겠다는 거야. 서강대가 즐겨 견해 제시하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서강대 설명을 들어봐야겠지. 독창적인 생각은 자 여기 봐. 이 견해 제시하는 거에서 독창적인 생각을 보겠다는 건데 문양을 보겠다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창적인 답안이란 이제까지 누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놓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만 있음. 자칫 이러한 생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주제를 시험 문제 밖에서 찾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하기도 한다. 논술고사가 학생들에게 그처럼 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논술고사에서 높게 평가받는 독창적인 답안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의식,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천착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제시문
근거하라는 얘기잖아.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라는 얘기야. 아니 대학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딴 얘기들을 하는 거냔 말이야. 그죠? 다 그런 거야. 응? 그래서 이건 뭐야? 중앙대에서 비판 평가형 문제 해결의 포인트. 비판 평가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험생의 평소 견해보다는 문제에 주어진 기준과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에 입각해서야 알겠지? 대상을 비판 평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왜 말 안 듣냐 이거지. 둘째, 비판 평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구름 잡는 얘기 쓰는 게 아니야. 즉 제시문 전체에 대한 비판 평가보다는 제시문에 나타난 특정 대상 관점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비판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거 역시 제시문에 집중하려 해야 해결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해결 과정을 얘네들이 3단계를 했어. 자, 기준을 잘 잡으라네. 그러려면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지? 근거하지 않는 표가 다 배제하라는 얘기고, 제시문을 찾으라는 얘기고, 파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가할 대상의 속성. 뭔지 파악, 견주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연결해 가면서 평가하라는 얘기야. 다 했지, 지금. 그지?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 그죠? 응? 자유로운 답안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논술 시험은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 좀 더 깊게 말하면 문제와 지문, 지문과 지문의 관계에 구속된 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원칙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알겠지요? 여러분한테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어. 그 핵심들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고정된 생각, 도식화된 생각을 갖지 말고 오로지 지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쾌기라 시키고 막 고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시험장 가서 낭패를 겪어. 다양하게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와. 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연습을 안 하고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평하라는 이런 거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단 말이야. 알겠어? 논제 물음하고 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번 시간 다 얘기한 걸 종합하면은 몇 문장이 안 돼. 그죠? 설명할 부분과 논증할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서 각각에 맞게 써라. 판단의 준거를 잘 세워라. 제시문에 철저히 집중해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잘 정리해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 지금 다.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응? 그걸 그대로 한 5가지 정도 나중에 내가 한 10가지를 요령을 해가지고 그걸 또 따라 해줄 거야. 응? 그때도 똑같은 거 반복이야 보면은. 아예 그걸 내가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줄 거야. 시험장 갈 때 가져가란 말이야. 그거를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단기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쓰면 틀림없단 말이야. 다른 학생들하고의 차별화가 딴 게 아니야. 그게 차별화야. 어? 굉장히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토요일 날 그 6시 수업은 아까 그 성균관대 거를 풀어볼 거고 성균관대도 풀 거 없, 그냥 1년치 걔는 문제가 3개를 낸다고 한두 개 하나만 풀어도 대충 알아. 여러분들은 수준에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기로 하고 요령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는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할 때 바로 복원이 될 거야. 그리고 원래 한양대 거를 풀라 그러다가 그거는 나중에 보고. 그 8시 수업은 그 저번에 했던 거를 잠깐 다시 오래됐으니까 복원 좀 설명을 하고 1번 문제를 그런 다음에 2번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글을 못 써도 돼요, 여러분들. 어? 글을 못 써도 되고 그건 선생님한테 소리 듣고 하는 거 다 하죠. 근데 글을 웬만하면 써서 보여주는 연습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지? 안 써보다 습관도 무서워. 글을 자꾸 안 쓰다 보면 계속 안 쓰겠대, 그지? 글은 논술은 말이야 절대 눈으로 풀 수가 없어. 알겠어? 논술은 눈으로 해결이 안 돼.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뒤늦게 발동 관련 공부하느라고 수학을 눈으로 풀었거든. 내가 다른 거 거의 다 만점하냐 수학 때문에 아주 낭패를 봤어요. 그때. 어?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답이 뭐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손이 안 움직여. 손이. 어?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수학은 머리하고 손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손이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 거구나. 손이 움직이면서 머릿속 생각을 많이 끌어오는구나. 이게 이제 관성이지, 그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 내가 그때. 아주. 너무나 내가 막 당황을 했어, 그때. 그러니까 막 조급하니까 더 망쳤지. 응? 마찬가지야. 논술을 타자로 치고, 자꾸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보자. 타자로 자꾸 치고, 그냥 읽어서 이해하고, 시험장 가서 제대로 될 것 같아. 안 돼. 자꾸 써봐야지 확인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9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못 쓰고 이러는 거는 고칠 개능성이 많잖아. 근데 왜 자꾸 안 해? 내가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그것도 귀찮아. 어?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쁘고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써보고 그래서 직접 들어보고 선생님한테 평가도 받아보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냥 많은 문제를 풀면은 장땡으로 알아. 문제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봐도 문제만이 푼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몇 개만 제대로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깊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양은 질을 추구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지? 어? 여러분들한테 양 질을 추구할 만큼의 양을 좀 쏟아부을 여력이 없는가 여러분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효과적인 공부라는 건지 잘 판단을 못하겠지.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십수년을 지금 십몇 년을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상황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리고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응? 물론 바빠서 어쩔 수 없으면은 할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논술 공부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응?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들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비범한 것들이야. 우리는 평범한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지 모르더라고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 기본이. 그럼 그 기본을 보겠다는 거고.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었을 때는 기본적인 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야. 왜? 대부분이 기본적인 걸 충족을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말들 봐봐. 다 기본적인 얘기들이야.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 대학 가려면 대학을 말을 들으란 말이야. 선생님 말하는 게 선생님이 그냥 뜬금없이 하는 얘기들이 아니잖아. 다 대학 말들. 대학의 답안 이런 거 본 거잖아. 알겠죠? 자, 수고들 했어. 끝. 자, 서현 양반 잠깐 나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